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경해부 생리학 자료들 저도 쭉 훑어봤는데요. 보셨군요. 양이 정말 만만치 않죠? 네,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운영체제, 또 뭐랄까 지휘통제 시스템, 바로 이 신경계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또 이 놀라운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 몸 안에서 신경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죠. 아, 완성된 건물을 보면서 설계도를 파악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신경계라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졌는가. 바로 발생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게 납작한 세포칸 하나에서 시작되거든요. 와, 판 하나에서 뇌까지 만들어준다니 시작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먼저 완성된 건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신경계의 기능부터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신경계의 핵심 업무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해서 판단하고 또 행동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이요. 맞아요. 그 네 가지가 신경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가장 큰 단위부터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신경계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우리 몸의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총괄 본부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 CNS가 있고요. 네, 뇌와 척수가 거기에 속하죠. 그리고 이 본부랑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 바로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본부와 통신망. 그 비유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우리 몸의 통신망,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는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 케이블 묶음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도 자체적으로 뭘 핀던하거나 처리하는 작은 장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와,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하는 뭐랄까 케이블 역할에 가깝긴 한데요. 말초신경계에도 신경절이라는 작은 처리 허브들이 있어서 일부 정보를 중계하거나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큰 틀에서 결정과 판단은 역시 본부인 중추신경계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있는데 바로 기능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 맞죠? 솔직히 이 부분은 용어부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체성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담당해요. 내 마음대로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 움직이거나 여러분이 눈으로 화면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이런 의식적인 감각과 운동이 전부 체성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아하,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이름 그대로 알아서 조절되는 시스템이에요. 심장이 뛰는 속도,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 체온 조절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되는 건 다 이 자율신경계 덕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유명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교감신경은 뭔가 흥분시키는 거니까 나쁜 건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긴장하면 심장이 막 뛰니까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의 문제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비상대응팀이에요. 비상대응팀이요? 네, 위험을 마주하거나 중요한 발표처럼 극도로 긴장될 때 활성화되죠.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혈액을 온몸에 쫙 보내고 동공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당장 중요하지 않은 소화 기능 같은 건 잠시 멈추게 합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 모드인 셈이에요. 전투 모드? 그럼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휴식 및 복구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끝나면 활성화돼서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소화를 촉진시키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죠.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네, 이 두 시스템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했다가도 다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비상대응팀과 복구팀.
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부품, 바로 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료를 보니 정보 전달의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수상돌기, 그리고 세포의 본체인 세포체, 마지막으로 신호를 멀리까지 보내는 길쭉한 전선, 축삭, 이렇게요. 네. 그 전선 역할을 하는 축삭에는 아주 기가 막힌 설계가 숨어 있어요. 바로 수초라는 구조물인데요. 수초요? 네. 전선을 감싸는 고무 피복처럼 축삭을 절연하는 역할을 해요. 이 수초 덕분에 전기 신호가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고 수초가 없는 랑비의 결절이라는 지점만 껑충껑충 건너뛰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도약전도라고 불러요. 아, 도약전도. 그래서 자료에 그 비유가 있었군요. 수초가 없는 신경이 일반 국도라면 수초가 있는 신경은 KTX 전용선과 같다. 딱 맞는 비유죠. 속도가 정말 비교가 안 되겠네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수초를 만드는 세포가 왜 중추신경계랑 말추신경계에서 다른 종류인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라는 세포 하나가 문어처럼 여러 개의 팔을 뻗어서 주변의 여러 뉴런을 동시에 감싸요. 한 번에 여러 개를요? 네, 반면에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세포 하나가 오직 하나의 뉴런 분절에만 몸을 둘둘 말아서 수초를 만들죠.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지금은 그냥 만드는 방식이 다르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두세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신경이 손상됐을 때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운명적인 차이를 만들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회복 능력의 차이까지 이어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뉴런 말고 그 교세포라는 숨은 조력자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세포도 교세포의 일종인 거죠. 맞습니다. 마치 주연 배우, 그러니까 뉴런을 빛내주는 막강한 조연 배우들 같던데요. 맞아요. 교세포 없이는 뉴런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별 모양으로 생긴 성상세포는 뉴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치워주는 매니저 역할도 하고요. 동시에 뇌로 아무 물질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혈뇌 장벽이라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호원 역할도 합니다. 와, 매니저의 경호원까지. 그렇죠. 또 미세아교세포는 뇌의 면역세포이자 청소부 역할을 해서 침입한 병균이나 죽은 세포 찌꺼기들을 먹어치우죠. 뉴런이 무대 위 주인공이라면 교세포들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최정의 스태프 군단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주인공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정보가 흐르는 방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구심성과 원심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각각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심성 에포렌트는 감각 정보가 우리 몸 곳곳에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뇌와 척수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고요. 원심성 이퍼렌트는 반대로 뇌와 척수에서 내린 운동 명령이 몸 곳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감각은 올라가고 운동은 내려온다. 네, 간단하죠? 여기서 자료에 나온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개념이 정말 신기했어요.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이라니. 아, 그럼 혹시 운전 오래 하다가 잠시 내려서 걸으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 이것도 관련이 있겠군요. 하하, 정확한 예시입니다. 뇌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자세 정보에 익숙해졌다가 갑자기 다른 감각 정보가 들어오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 우리 근육과 관절에서 뇌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구심성 정보예요. 이 정보 입력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죠?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식으로요. 정교한 운동을 하려면 정확한 감각 입력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야,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나니까 반대로 대체 이 복잡한 게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작이 정말 의외던데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덮는 피부강,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신경계가
같은 외배엽이라는 곳에서 시작된다면서요? 맞아요. 수정란이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세 개의 세포층, 그러니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중에 가장 바깥층인 외배엽에서 둘 다 유래하죠. 신기하네요. 마치 한모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형제 같다고 할까요? 그 분화 과정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신경관 형성, 뉴럴레이션입니다. 신경관 형성. 단어는 좀 어려운데 과정을 보니까 무슨 종이접기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판, 홈, 관,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처음엔 외배엽의 일부가 두꺼워져서 납작한 신경판이 돼요. 그러다 이 판의 가운데가 쑥 들어가면서 길쭉한 신경홈이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홈의 양쪽 가장자리가 위로 솟아올라서 서로 만나 똑 하고 붙으면 완벽한 튜브, 바로 신경관이 완성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신경관이 닫힐 때 일부 세포들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면서 뛰쳐나온다고요. 이건 뭐랄까? 국가가 세워질 때 일부 세력이 독립해서 전혀 다른 체제에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와, 그 비유 정말 멋진데요?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방금 만들어진 신경관은 자라서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라는 본국이 됩니다. 네, 본국이 되고. 그런데 관이 닫힐 때 떨어져 나온 신경능 세포들은 마치 독립군처럼 온몸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말초신경계의 핵심 부분들, 예를 들면 감각신경절, 자율신경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슈반세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와, 하나의 사건에서 본부와 통신망이 모두 탄생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와,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이제 그 신경관이라는 튜브가 어떻게 뇌라는 복잡한 조각품으로 변신하는지 궁금해요. 신경관의 앞쪽, 그러니까 머리가 될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시작돼요. 처음에는 크게 세 개의 방울, 즉 3차 뇌소포가 생깁니다. 앞쪽부터 전뇌, 중뇌, 마름뇌라고 부르죠. 전뇌, 중뇌, 마름뇌.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하게 분화해서 5개의 방울, 5차 뇌소포가 됩니다. 아, 자료에 나왔던 그 복잡한 이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전뇌가 종뇌와 사이뇌로 나뉘고 마름뇌는 뒤뇌와 순뇌로 나뉘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요. 하하, 이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5개의 초기 구조물들이 각각 성인 뇌의 특정 부분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아,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가장 앞쪽의 종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대한 대뇌방구가 되고요. 뒤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정교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소뇌가 됩니다. 소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숨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뇌줄기, 즉 연수가 되는 거고요. 단순한 튜브가 접히고 부풀고 분화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정교한 구조물로 변신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과정이네요. 그럼 뇌가 되지 않은 신경관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척수는 어떻게 발달하나요? 거기도 그렇게 복잡하게 변하나요? 척수는 뇌처럼 복잡하게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 그 대신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인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발달합니다. 신경관의 단면을 잘라보면 등 쪽에 가까운 부분은 날개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주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구역으로 자라나요. 아, 등 쪽은 감각? 네. 반대로 배 쪽에 가까운 부분은 바닥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운동 명령을 내보내는 뉴런들이 자리 잡게 되죠. 아,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구심성, 즉 감각 정보는 등 쪽으로 들어오고 원심성, 운동 명령은 배 쪽으로 나가는 그 경로가 이미 발생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뭔가 퍼즐 조각이 딱 맞는 느낌인데요. 네, 이 발생학적 설계는 성인 척수의 구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인의 척수에서도 뒤쪽, 즉 등 쪽 회색질로는 감각 정보가 들어오고 앞쪽, 배 쪽 회색질에서는 운동 명령이 나가는 기본 원리가 평생 유지되는 거죠. 아, 이 초기 발생 과정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만약 신경관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신경관 닫힘 이상이 생기면 이분 척추처럼 심각한 기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한치의 오차로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군요. 자, 오늘 정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조를 엿본 기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신경계는 본부인 중추신경계와 통신망인 말초신경계로 나뉘고 또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최성과 알아서 조절되는 자율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나뉘어 작동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놀랍게도 배아시기, 신경관이라는 단 하나의 튜브가 접히고 또 독립군, 즉 신경능을 내보내고 부풀어 오르면서 만들어진다는 경이로운 탄생의 비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대화 덕분에 정말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쫙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미뤄뒀던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아, 그 질문요? 네, 오늘 우리는 신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손상된 신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초신경계 PNS의 수초를 만드는 슈반세포와 중추신경계의 수초를 만드는 희소돌기아 교세포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만드는 방식이 달랐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재생 능력에 있어요. 슈반세포는 손상된 신경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를 안내하고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희소돌기아 교세포는 그런 능력이 거의 없죠. 아,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손가락 신경은 다쳐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척수 손상은 왜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초기 설계 능력과 한 번 망가진 후의 복구 능력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